시간이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말 국어 표기법의 변천하고 관련해서 개화기의 국문연구의 정안, 그리고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 그리고 현행 한글 맞춤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말 표기법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이번에 또 재미있는 화면으로 오늘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래가 좋아. 처음에 나온 노래가. 이거 말이야. 당연히 이양수 죽었을 때 그 사건 현장에서 찍고 나던 발자국 사진이야. 잘 봐봐. 노래가 좋아. 우리 집에 이제 그만 보고 할 거나 하자. 자, 그래서 물을 받고 했지. 향수기 이쁘다. 그래. 향수기, 응? 향수기가 뭐랬다고? 향수기 이쁘다. 네 이름 뭔데? 나 몰라. 향수기 이쁘다. 너 난 놓고 기억도 모르는 바보냐? 어? 빨리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이름부터 대. 이름. 또 그런 궁금한 것이 그래. 그냥 물어봐. 대신 말이야. 내가 대답해주면 너도 내 질문에 잘 대답한 거야. 알았어? 알았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했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한글 단어 이름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그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오늘 맞춤법과 표현 시간에 교수님 알려준다고 했다. 자, 그러면 강의부터 듣고 우리 취조는 다시 시작하자. 교수님, 한글 자모의 이름 언제부터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 알려주라. 알려주라. 네, 재밌군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기억자가 한글 글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 한글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쉬운 글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이러한 속담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한글 낱글자들의 순서와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의 주제는 한글 자모입니다. 보통 한글 자모라고 얘기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자모니까 자음과 모음해서 이렇게 자모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모라고 하면 이게 자모입니다. 글자 자자 어미 모자 써서 이 자모예요. 이 자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글자 가운데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 나눠지는 그러한 글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음소 문자의 경우에 각각의 낱글자들, 그러한 것들을 자모라고 부르지, 음절 문자의 경우요, 일본 말의 어떤 가나 그리고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음절 문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모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모라고 하는 것이 영문자, 로마자나 우리말 한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낱소리 글자로 떨어져 나간 그 각각의 글자들을 자모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의 자모가 총 몇 글자일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한글 자모의 전체 개수가 몇 개인가? 한글 낱글자들의 수효입니다. 낱글자들의 수효는요, 자음 글자가 14글자고요, 모음 글자가 10글자, 합쳐서 24글자입니다. 원래 세종대왕께서 처음 이 훈민정음, 오늘의 한글입니다. 한글을 만드실 때는 자음 글자가 17글자, 모음 글자가 11글자에서 도합 28글자였어요. 어엿비너겨 사로 28글자를 맹간오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28글자였는데 자음 17글자 중에서 요렇게 생긴 글자, 여린 히읗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요렇게 생긴 글자, 반쯤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꼭지 있는 니응, 옛 니응, 요렇게 세 글자가 빠져서 14글자가 되고요. 이제 사용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라고 보는 요 글자 빠져서 10글자 해서 지금 자모수가 24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자모의 이 수도 달라졌습니다만 처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하고는 지금과 순서와 자모의 순서와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니은, 디귿 이렇게 부르는 그리고 그 순서 그것도 처음하고는 지금은 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훈민정음이 처음 창제되었을 때 어떠한 순서로 있었는지 한번 먼저 훈민정음 원본이라고 부르는 것, 큰 해례본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먼저 한번 보시죠.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그 각각의 자모들의 순서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글자 초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성 17자, 중성 11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성 글자의 순서는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키, 니, 드, 디, 키, 니, 비, 피, 미 이런 방식으로 17글자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지금 비영, 니은, 디귿, 니을 하는데 처음 만드셨을 때 순서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도대체 이건 무슨 순서냐 하게 되면요, 훈민정음을 만들 때는 중국의 음운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 음운학 이론에서 중국의 음울론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는 자연의 소리를 아음, 설음 이런 식으로 아설, 순, 치, 후 동양의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5개의 개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아음, 어금니 소리, 혀소리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 만일 사전이 만들어졌다면 요 순서로 이렇게 표지어가 실려 있었겠죠. 그 다음에 중성 11개의 글자는요, 요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아, 의, 이,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 글자는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오늘날에는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음 글자, 중성 글자들의 순서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요, 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처음 만들어졌을 때 순서는요, 요 아의 이렇게 3개의 글자가 기본자라고 불러서 글자가 만들어진 순서대로입니다. 이것은 글자가 처음에 하늘을 본떠서 땅을 본떠서 사람을 본떠서 3개의 글자를 만들어요. 그것이 아의 3개의 글자입니다. 하늘이 둥근 것을, 땅이 평평한 것을,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본떠서 요 3개의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이렇게 3개의 글자를 만들고 이 글자들끼리를 조합해서 그 다음 글자를 만든 것이에요. 요것과 요것이 조합되면 오라고 하는 글자가 되고요. 요것과 요것이 조합되면 아가 되겠죠. 그래서 오, 아, 우, 어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오, 아, 우, 어 다시 그 다음에 저만씩 더 찍으면서 요, 야, 유, 여 이러한 방식으로 11개의 글자의 순서가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다음 책으로 해서 최세진의 훈몽자회라고 하는 책을 화면에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이 1527년에 최세진이 편찬한 훈몽자회라고 하는 책. 그 맨 앞에 범례가 있습니다. 범례의 언문 자모 부분인데요. 여기 언문 자모는 28글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린 히읗이 빠져서 27자입니다. 글자 화면에서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부분이 그 각각의 글자들의 설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요, 우선 초성, 종성, 통용 8자. 이것이 초성과 종성에 두루 쓰는 8글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이 초성, 독용 8자. 초성에만 쓸 수 있는 8글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중성, 독용, 11자 해서 중성에만 쓰는 11개의 글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금방 보시는 화면에서 또 하나 유심히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글 자모의 이름과 관련된 이것입니다. 방금 보시는 화면에서요. 초성, 동성, 통용 8자, 초성과 종성에 두루 쓰는 8글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마도 익숙하실 것입니다. 아까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것하고는 순서가 전혀 달라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각각의 글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책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여기 지금 그대로 읽으면 기역 이렇게 돼요. 요 옆에 있는 글자를 보시게 되면 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글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엔 지지만 옛날 발음은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D라고 읽습니다. 옛날엔 D 그리고 그자가 없으니까 말 해놓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동그라미를 친 것은 이것을 음으로 읽지 말고 뜻으로 읽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그렇게 생긴 글자의 이름이 기역이고 이렇게 생긴 글자가 니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이름을 그렇게 써놨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요 글자들의 음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요 글자를 어떻게 음가를 설명할 때 한자어는 방법이 없죠. 오늘날 같이 우리가 로마자나 IPA 발음표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적으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될 텐데 이런 문자가 없으니까 오직 한자뿐이다. 요 글자는 초성에 쓰였을 때는 맨 앞에 쓰였을 때는 우리가 기라고 하는 한자를 발음할 때 요때 요 소리다. 요 두 번째 역전 우리가 여기하고 하는 것을 발음할 때 마지막에 원래 요 소리다. 그러니까 이러한 글자가 있다고 한다면 옛날 사람들이 요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요게 기할 때 보통 첫 발음 딱 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때 요 글자의 발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발음 용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용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니 하고 은 한 것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니 할 때 니, 은 할 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건 D 할 때 그죠? D 발음이니까요. D. 요것은 할 때 마지막 받침의 발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다 보면 어떤 공통성이 느껴져요. 뭐냐 하면 앞에 초성의 것을 보여줄 때는 항상 이 모음이 뒤에 붙습니다. 기. 그리고 역의 경우가 오히려 예외고요. 니은, 디읒, 디귿, 리을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의가 있고 그 다음 음을 보여준다. 요걸 보여. 그라고 하는 문자를 보여주려면 그 다음에는 이를 붙이고 초성의 모습에서는 중성은 이를 붙이고 종성에서는 종성 바로 앞에 의라고 하는 음을 붙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는 기읍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디읒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읍이 된다면 읍에 해당되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자로 보여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읍과 가장 가까운 발음인 역자를 보여준 것뿐이고요. 이것도 디읒해서 규칙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읒. 그런데 이것도 읒이라는 글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국 한자음 발음에서 이런 한자음을 가진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세 옛날 말에 긋하는 것이 지금의 끝입니다. 요 단어에 요 말자를 이렇게 적어준 것이죠. 리을 같은 것은 아주 규칙적이에요. 리, 을 이렇게. 이것을 지금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해서 그때 모습 그대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사람들은 많이 이것을 바꾸려고 해서요. 이거는 한자로 적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기읍, 이것은 니은, 이것은 디읒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바꾸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렇게 쓰던 것이 오랫동안 굳어졌고 또 이것을 이렇게 놔두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요. 기역이지만 이렇게 똑같이 생긴 글자가 이것은 기읍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기역, 이것은 키역, 또 아니면 이것은 기역, 이것도 키역 하게 되면 자모들끼리 이름이 비슷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서로 자기네들끼리 변별도 되는 효과도 있고 해가지고서 이 이름은 아직까지도 그냥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게 되면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기역이 아닌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속담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성에 따라서 물론 북한에서는 요것의 명칭을 다 기계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디귿 이런 식으로. 남한과 북한이 조금 자모의 이름에 있어서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중성 글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중성 도경 11자 해가지고 아야 어여 지금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래야가 하나 더 있다는 것 이런 것뿐인데 이 글자들의 경우에는 음가를 설명해 주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음은 단독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것은 르 해가지고 단독으로 발음이 되지 않고 모음과 만나야만 발음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단독으로 발음이 가능하죠. 그래서 한자 한 글자씩이면 됩니다. 아야 어여 이러한 방식으로요. 그런데 오늘날 조금 이 한글 자모 이름 가운데 혼동되는 것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키읔인지 키역인지 얼마나 많은 혼동을 합니까? 티읕이냐 티긋이냐 뭐 이건 자꾸 이것 때문에 혼동이 되죠. 그럼 아까 금방 보았던 최수진의 훈동자회라는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여기서는 두 개의 글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이것은 초성에만 쓰지 종성에는 쓰지 않은 글자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것처럼 받침무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성에만 사용되는 글자 이거 이런 방식이죠. 여러분들께서 자모의 이름 하시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이게 새로 만들어졌을 때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기의견으로 기의스리까지 물론 순서도 교과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걸 각자 보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계속해서 사용해 우리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말의 올바른 맞춤법과 표준어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또 사랑을 키워가는 시간, 생활 속 우리말의 정열입니다. 오늘 저의 낯선 등장에 조금은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부터 공보영 씨와 함께 이 시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저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국립국어연구원의 박용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처음 뵙게 되는데요. 같이 노력해서 일반 국민들의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보도록 하죠.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 속 우리말 시작해야 할 텐데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바로 경기도의 행정을 책임지는 도시 수원의 중심가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수원 시민 여러분의 우리말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그럼 이 시간 첫 번째 단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생각할런지와 생각할런지 어떤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으세요? 생각할는지요. 왜 생각할런지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익숙한데요. 네가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좀 잘생겼어. 생각할런지가 생각할런지 아닌가요? 생각할는지. 생각할는지요. 생각할런지. 생각할런지. 생각할는지. 생각할런지. 네, 생각할런지와 생각할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 거리에서 시민 10명에게 물어본 결과 생각할런지 28명, 생각할런지 22명으로 생각할런지를 선택했습니다. 네, 생각할런지와 생각할는지. 생각하는지를 잘못 듣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음은 생각할는지고 우리가 른지라고 소리나는 부분은 른지로 적어됩니다. 그래서 한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는지나 언지가 우리가 결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할는지의 리을 는지는 사실은 는지에 리을이 더 들어간 겁니다. 이 리을은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는지에서는 리을 는지로 우리가 적고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발음상 리을이 우리가 여여 있으면 보통은 오는 니은이 리을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할는지로 우리가 리을 는지로 소리를 내지만 적은 른지가 아니라 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하는지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울할 땐 요리를 하세요. 선남선녀가 부엌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한 장면인데요. 하지만 이 부엌의 받침 이름은 쉽지 않습니다. 잘 붙으면 부엌의 받침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남자분들께서는 부엌에 들어가실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이 부엌 할 때 부엌의 밑에 발음 받침을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키역입니다. 기억입니다. 기흥,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칠, 기억. 기억입니다. 기억입니다. 깁니다. 기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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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역입니다. 네, 부엌의 받침 이름을 묻는 질문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 중 정답 키읔입니다 10명, 기타 의견 키읔입니다, 키읔입니다, 키역입니다 등 40명으로 기타 의견을 더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우리말의 자음 이름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키읔 발음이 가장 헷갈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부엌의 이 키읔 발음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그 받침은 보통 그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 그 다음에 어미, 전비사 앞에서는 보통 연음해서 발음합니다. 연음해서 발음한다고 하는 거는 뒤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주격조사 이와 만나면 꽃이 해서 우리가 뒤음절의 치읓이 뒤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자모의 경우는 그 발음이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귿, 그 다음에 지읒, 치읒, 티읒, 히읗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받침이 보면 디귿, 그 다음에 지읒, 치읒, 그 다음에 티읒, 히읗이지만 그 받침 소리들이 대부분 다 시읒으로 통일돼서 납니다. 그래서 주격조사 이가 결합했을 때 디귿이, 지읒이, 치읒이, 그 다음에 티읒이, 히읗이처럼 시옷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피읍 같은 경우에도 피읍이 해서 피읍 소리가 소리 나지 않고 대표음이 비읍으로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부엌에서도 그 키읔 소리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우리가 키읔키라고 소리가 날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 음현상에 따르면 키읔키라고 소리가 내야 되는데 한글 자모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키읔이로 소리 나는 것이 맞습니다. 한글 자모가 이렇게 특수한 것은 일반 언어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키읔을 키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잘못입니다. 보통 기억에 유추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키읔입니다가 맞는 발음입니다. 더불어서 키읔이 기역으로 발음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네요. 외골수로만 어떻게 발음을 해야 올바른 걸까요? 외골스로만. 외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외골수로만 생각하는 사람. 외골수로만 생각하는 사람. 외골수로만. 외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외골수로만 생각하는 사람. 쌍시옷. 외골수로만. 외골수로만. 외골스. 외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네, 외골스로의 올바른 발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 중 외골스로가 12명, 외골으로, 외곡으로, 외골스로 등 기타 의견 38명으로 기타 의견을 더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대답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는 올바른 표기보다 올바른 발음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 발음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거죠? 예, 우리말에서 그 받침 시옷은 그 다른 받침들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전미사 앞에서는 우리가 뒤음절의 첫 소리를 옮겨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라는 시옷을 가진 그 명사의 경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가 붙으면 옷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받침 시옷이 예사 소리로서 뒤음절의 첫 소리를 옮겨서 발음하는 것이죠. 근데 시옷이 들어간 겹받침의 경우는 약간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넋이, 앞설, 없어, 표준 발음인데 여기서는 그 겹받침의 그 기역 시옷, 비읍 시옷의 그 시옷이 예사 소리가 아닌 된 소리를 우리가 발음해서 뒤음절의 첫 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외골수의 경우에도 우리가 리을 시옷으로 받침이 시옷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시옷이 예사 소리가 아닌 된 소리로 우리가 뒤음절의 첫 소리를 옮겨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외골수로가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아주 겹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국립국어연구원의 박용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춤법과 표준어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들 하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에 우리말이 아름답고 또 고운 말이기를 바란다면 오늘 사는 우리가 아름답고
고운말을 많이 사용해야 할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틀리기 쉬운 우리말을 찾아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생활 속 우리말. 네, 오늘도 3가지 문제가 나갔는데요. 많이들 맞히셨습니까? 네. 오늘 내용 가운데에서는 할는지가 아주 자주 쓰이는 것이죠. 예, 글 쓴 것을 보다 보면 이 할는지 할 때 는지 표기를 상당히 많이들 틀리십니다. 예, 이번 기회에 꼭 기억했다가 앞으로는 할는지의 표기 틀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배웠던 한글 자모의 이름을 묻는 그러한 문제도 하나 나갔었죠. 이건 여러분들께서는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겹받침의 발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봤었고요. 이어서 우리말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가 앞치마라고도 부르는 행주치마. 흔히 이 행주치마라는 말이 임진왜란 때의 행주대첩에서 유래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잘못입니다. 행주대첩이 일어난 해는 1593년. 하지만 이미 1527년에 최세진이 지은 훈몽자회에 행자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초마란 부엌일을 할 때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덧입는 작은 치마를 뜻하는 말로 어원적으로 행주대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처럼 어원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관련해서 어원을 이해하는 것을 민간 어원이라고 하는데요. 행주치마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어원을 이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 어원 가운데에는 이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이 아니라 한자와 관련해서 어원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한자 부여라고 합니다. 고유어인 우레를 비우자와 천둥 뢰자를 합친 우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 원래 우레라는 말은 울다의 어간 울에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개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울개로 쓰여야 하겠지만 개의 기역이 리을 다음에서 탈락하여 오늘날의 우레가 되었습니다. 고유어 막다의 어간 막에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암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마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갈마자와 갸릴 감자를 연결시켜서 마감이라는 한자어를 만든 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행주치마가 행자초마, 즉 행자치마죠. 행자치마에서 변한 말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또 함께 알아본 우레라든가 마감 같은 그러한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